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2021년의 4월 19일 오늘은 꽃피는 화사한 봄날입니다만 61년 전 오늘 1960년 4월 19일은 피해 화요일 잔인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이날 하루 100명 이상이 총탄을 맞고 희생됐습니다. 자, 이 4.19 혁명을 피 흘려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요즘 미얀마 시민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2달 전 군부 쿠데타 이후 최근까지 시민 최소 75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수가 계속 늘고만 있죠. 이들의 항쟁이 혁명이 될지 피해 역사로만 남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그들의 항쟁을 지지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꽃피는 미얀마의 봄이 되길 빕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모병제로 전환, 남녀 모두 의무 군사 훈련. 자, 이게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선언했던 분이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파격 제안입니다. 자,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표를 준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먼저 그 책 얘기부터 하시죠. 오늘 출간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 책이 나옵니다.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내용이요. 아,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공약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뜯어고치고 싶어하는 게 정치니까 예. 정치에서의 혁명을 통해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명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 혁명 가운데 지금 언론에 지금 집중 부각된 거는 모병제 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은 인구 부총리 제도에 대한 제안, 예. 실질적인 교원 평가 제도의 강화된 도입, 그리고 예. 국민연금 개혁, 국공립대학교와 유치원의 무상교육 실시, 원포인트 개혁, 이런 사실 시끄러울 얘기가 되게 많은데, 딱 그 부분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병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도 군대 당연히. 아, 그럼요. 예, 병장 박용진의 제안이니까. 아, 그러시군요. 무겁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병제 전환하자는 거. 우리 모병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들 계세요. 지금처럼 싼 값에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다가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 세우는 방식, 이런 방식은 어렵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 때문에라도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정예 강군으로 가야 된다. 이게 모병제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군사대국 1, 2, 3가 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중에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되더라도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요. 저는 모병제로 가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개인 화기 정도를 갖추고 다룰 줄 알고 또 군사적인 훈련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하는 그런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국방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 이렇게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장점에 맞는 그런 그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정예 강군 15만 명의 강력한 군사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시에는 한 2천만 명까지 군대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찌 들으면 그 이스라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죠. 스위스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판을 당연히 이제 예상하셨겠지만요. 네. 특히 그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2030 표나 얻겠다.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얄팍한 정치를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쓴 게 작년 11월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4월에 나오는 건데요. 예. 작년 11월에 다 썼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비공개 대담도 해봤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고민이고요. 단순히 무슨 얄팍하게 표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실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거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 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계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단순히 무슨 그 청년 이슈, 2030 남성에 대한 관련된 이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번엔 그 재보궐선 그 패배 후에 급히 급조하신 건 아니고 진작에 만들어내신 그런 공약이다. 오래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요 이슈대로 논의가 진행이 잘 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사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행히 보면 작년에 KBS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여성의 그 병역 복무와 관련해서도 훨씬 찬성이 많더라고요. 예. 사회적으로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입으로는 매번 모병제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면 저는 국방부가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두고는 사실 국방부가 15년 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사회적 점검을 하고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고 끝나요. 그럼 당신들은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면서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느냐. 그럼 그냥 그야말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이 논란과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빨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모병제 전환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국회의원 증원도 좀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보니까 330명 늘리자 이렇게 하셨던데 보니까 왜 330명입니까?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일 숫자가 작거든요. 의원들 숫자가 16명, 17명. 여기가 다뤄야 될 기관 수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이 들어가니까 제 기억에 80개 정도의 피감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서울대만 한번 보고 교육부만 한번 보고 서울시 교육청을 한번 보고는 국감도 그냥 끝나요. 평상시에도 그 3개 기관을 중심으로만 논란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80개 가까운 그 피감기관들은 고맙죠. 자기들도 국민 혈세를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기관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가 감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은 그 주목받고 센 기관 몇 군데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국민적 감시, 국회의 견제 이런 것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면 밥값 파는 국회의원이라면 늘리는 게 남는 장사예요. 그냥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을 워낙 다들 이제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 558조 올해 예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되고 그 방향에서 정치개혁의 기획을 만들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제안을, 이렇게 제안하고 또 그 토론을 끌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수 받을 일만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인기만 관리하겠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후 이제 쇄신 이야기 보면 이제 당심 민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괴리에 대해서요. 박용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어느 당이나 당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책임 정당이고 중심 정당이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고도 중심에 서려고 했었는데 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제1의 과제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요. 예. 무조건 민심 중심으로 민심을 어떻게든 더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야당에서는 또 바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폭주, 그다음에 도로 침문 이런 비판하는데 자, 새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적임자라 보십니까? 아니 이미 뽑힌 분에 대해서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결과를 가지고 이걸 그냥 여러 선거에 있을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저 생각을 해요. 예. 이걸 그렇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 김대중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책임정당 정신 이런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도 지금 3명 3파전을 압축됐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본인들이야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겠지만 친문, 비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당대표도 만약에 이제 뭐 이른바 친문 쪽에서 되면은 투톱이 다 친문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차기 당대표 어떤 인물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혁신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쇄신 이런 것은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귀신같이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혁신과 쇄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하는 파격적인 행보와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세 분이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오신 세 분이 예. 오래된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여러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냐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 추진하는데요. 뭐 핵심 내용이 뭐 자가 진단 키트 이거 같은데 그 신현영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환영한다고 했다가 좀 뭐 당 내에서 당원들한테 좀 비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이 서울 그 권역에 대한 어떤 방역 책임자인 건 맞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어떤 방역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역사령관 역할이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정책과 전선을 잘 유지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방역 당국 간의 어떤 협의와 논의를 전제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실 텐데 이것이 괜히 정치인이니까요. 예. 정치인이 중앙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주목도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접근한 제안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만나겠습니다.
네, 원고선의 출발해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야당 국민의힘 의원총회 통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 의결했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조기 사퇴 입장 밝혔고요. 자, 그리고 원내 대표 새로 뽑는 거 이것도 이제 후보 구도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정부 개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5명, 청와대 참모진 교체하는 건데요. 자, 임기 1년 남겨놓은 이번 시점에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총리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개각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가 위기감은 크게 느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각 자체만 가지고는 좀 유보적인 게 정부 출범 이후에 수없이 많은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거나 무슨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지 참모진들 혹은 정부 강요들이 일부 바뀌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 출신은 김부겸 전 해양부 장관이 이제 마지막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부겸 총리 지명자 경우는 정치를 국회의원을 저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게 작년에 당대표 출마할 때 이제 호남 가가지고 호남에서는 이 정치 관행이 바뀌었는데 영남도 안 바뀌었다고 영남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감싸게 하는 걸 보고 이분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출신이고 이 김부겸 정치인이 이 여당 정치인 중에서는 비교적 좋았던 분이다라는 거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의로운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경 친문인 윤호중 이 후보가 원내대표로 압승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여당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초선 5인들이 선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근데 이후에 바로 또 이 후퇴하고 소위 문바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후퇴하고 또 자기가 선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또 입장을 바꾸는 걸 보고 저렇게 여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면에서 불행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비문으로 분류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관 5명 새로 보면은 주로 관료 출신들을 앉혔지 않습니까? 앉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관료 출신들도 나름대로 관료로서 해왔던 대로 대통령에게 제대로 충원도 하고 또 정책도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또 당도 하나도 안 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정부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나 아니면은 여당의 기존 기조와 다른 내용을 감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첫 방역기획관으로 좀 발탁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 자체를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이 최근에 뭐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백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방역 정책관인지 기업관인지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호란이라는 분이 그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있던가요? 그 출연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코로나 확산이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이건 뭐 완전히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라든지 환자 수준을 볼 때 백신이 중요하지 않다, 백신도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 백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김호란이라는 분은 이 방역, 의학 이런 것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분으로서 오히려 이 방역에 이 혼란을 주고 이 방해를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혹시 뭐 보훈 인사라는 의혹은 어떻게? 예, 뭐 보훈 인사 전 뭐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남편 되는 분이 민주당으로 지난번에 총선 출마를 했던 분이라던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보훈 이 부분은 사실은 보훈이냐 아니냐보다도 이 방역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내세워서 이 오히려 방역 전선을 더 혼란시키고 우리나라 그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우려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교육관 자리 새로 만든 거는 잘한 것이지만 적절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지금 백신 상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전임 총리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75%가량 이게 접종이 완료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 겨우 지금 한 2% 남짓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차 기준으로 그렇고 이게 완전히 2차까지 맞았을 경우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1% 남짓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달이 넘었는데 2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1%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외신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6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말이 이게 좀 오히려 더 와닿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건강 보건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 정은경 청장 힘 빼기라는 비판도 좀 어떻게 수긍이 가십니까? 정은경 청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방역기획관 자리가 뭐 옥상호가 아니냐. 뭐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좀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청와대에서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오히려 뭐 질병관리청장과 이렇게 좀 이 보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좋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그 정치 방역 인사, 정치 인사가 이 방역기획관 자리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일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옥상옥 뭐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측면만 강화돼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서로 이렇게 갈등만 생겨서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다음 주말에만 입장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일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안철수 대표가 선거구에 합당하겠다고 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우리 당도 그 입장을 수용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혹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오세훈 그 신임 시장도 그 당선 직후에 전에 이 선거 과정에서 공동 시정 약속을 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안철수 측에서 대표 측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당도 단지 선거 과정에서 수용한 걸 넘어서 의총에서 합당 결의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걸 여쭤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하시죠? 예, 뭐 아직은 지금 저 당대표 일정도 전혀 안 나오고
과연 뭐 지도 체제를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해야 될지도 지금 뭐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언제쯤 공식화 좀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게 뭐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된 걸 기다려봐서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예, 고민하시는 뭐 배경 뭡니까? 글쎄요, 뭐 제가 사실 처음에 원내대표를 도전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의 대선에서 우리 대선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에 당 대표는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는 내년에 있을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2007년도에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이 당의 경선 과정에 관여를 했고 또 2012년 대선에서는 제가 선대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만큼 그 역할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다시 돌려드려서 쓰는 것이 제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번 당 대표가 선거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에서 뭐 선거 관리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개혁도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도체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당대회 하니까 무슨 여러 사람이 경쟁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일부에서는 아사리판이라는 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당이 지금 지도체제에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번부터는 우리 당이 그냥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라 뭐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뭐 수도권하고 중부권 그다음에 영호남 또 연령별로도 20, 30대 뭐 30, 40대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을 해서 이 각 지역 세대별로 대표성을 갖는 지도부를 만들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구성된 최고위원 혹은 지도부에서 누가 계속해서 단독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민주적인 그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이 대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야 할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 잠시 뒤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